예전이었으면 60이면 곧 떠날 날을 앞두고 있을 시기이지만 막상 제가 이 나이가 되고 보니 아직 누려야 할 게 많은데 싶어 떠날 날이 다가오는 게 아쉽기만 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제가 긴 세월 마음고생이 심했던 탓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이곳에서 이야기를 들으며 기막힌 사연을 많이 들어봤지만 사실 저도 그리 완만한 인생을 살았던 건 아니거든요. 차라리 그냥 고생을 했더라면 이 정도로 한이 맺히지는 않았을 텐데 하필이면 제일 힘들다는 마음고생을 했던 탓에 아직도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제가 늦은 나이에 인생이 바뀔 만한 기적을 만나게 됐다면 믿으시겠나요? 저도 저한테 어떻게 이런 행운이 찾아왔나 싶어서 쉽게 믿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행운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마음에 제 사연을 들고 오게 됐네요. 그럼 용기 내어 사연을 보내니 모쪼록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면 저의 결혼 이야기부터 해야겠네요. 그 시절 모두 그랬다시피 저도 어린 나이에 일찍 결혼을 하게 된 편이었습니다. 그때는 여자들에게 자기 인생이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특히나 집안이 어려우면 일찍 결혼을 하던가 돈을 벌어오는 게 흔했기에 나이가 차자마자 시집 가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더 시골에서는 20살 되기도 전에 시집 가는 일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자식들의 결혼을 일찍 시키신 편이셨어요. 어려서부터 가난했던 저희 집에 하필이면 줄줄이 딸만 있으니 어려운 형편을 생각해서라도 그게 최선이다 싶으셨을 겁니다. 장남 노릇도 할 수 없는 딸들 입장에서도 일찍 시집을 가는 게 효도를 하는 길이었죠. 막내였던 저는 제 위로 언니들이 먼저 시집을 가는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언니들은 모두 중매로 남편 얼굴 한번 보고 결혼을 했었고 먼저 결혼한 언니들이 친정에도 잘 오지 못하고 고생하는 걸 봤던 저는 결혼이 두렵기만 했어요. 차라리 공장 나가서 돈을 버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했지만 저는 다른 선택 없이 결혼을 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결혼할 집안이 부잣집이라며 부모님이 결혼을 더 서두르셨거든요. 그렇게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남편과 선을 보게 됐고 겨우 2번 만난 남편과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 제게 사람들은 제가 언니들과 달리 부잣집에 시집을 가는 거라며 잘된 일이라 말하곤 했습니다. 그때는 남편 잘 만나야 여자 팔자가 피는 시절이었기에 사람들은 부잣집에 시집간 제가 앞으로 호강을 하고 살게 될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팔려가듯 시집을 간 제가 남들이 생각하는 만큼 편히 살지는 못했습니다. 막상 시집을 가보니 들었던 것과 달리 시댁 형편이 그리 좋지 못했거든요. 예전에는 기와집 몇 채에 집에 일하는 사람도 수십 명이라 그러더니 제가 시집을 갔을 때는 이미 집안 가세가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져 있는 때였어요. 시아버님과 남편이 사업을 잘못 꾸려서 빚으로 날려먹고 남은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다들 잘 먹고 잘 살던 시절 생각만 하는 건지 씀씀이는 예전과 다르지 않았어요. 돈이 없으면 안 먹고 참을 줄도 알아야 할 텐데 그럴 생각 없이 빚을 내고 외상을 쓰다 보니 상황이 더욱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는 더한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저 혼자 아등바등 살아야 했죠. 없는 살림에도 하고 싶은 것 하며 살고 싶어 하던 시댁 식구들은 혼자 굳은 일 도맡아 시집살이 하는 제가 예전에 집에서 일해주던 사람처럼 보이는 건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든 일을 저한테만 떠넘기기 바빴어요. 그동안 고생 모르고 사셨던 제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분이셨습니다. 부잣집에서 살다가 부잣집으로 시집와서 한평생 일해주는 사람들 도움으로 지내셨거든요. 그래서 시부모님은 저를 가난한 집에서 굳은 일 배워온 가정부로 생각하셨고 며느리 대접도 하지 않으시고 저를 부리셨습니다. 게다가 내 편이 되어야 할 남편마저 저를 식모 취급했죠.
선봐서 하는 결혼이 거의 그렇겠지만 남편도 저를 사랑해서 결혼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집안에서 때가 돼 결혼하라고 하니 적당한 여자 만나서 결혼을 했겠죠. 저한테 처음부터 관심이 없던 남편은 제게 참 무심했습니다. 그런 남편이 가장 문제일 때가 바로 술이었어요. 거의 매일 술을 마시던 남편은 가끔씩 저를 때리고 윽박지르기도 했고 저한테 쉽게 화를 내며 좋은 남편이 되어주진 못했습니다. 팍팍한 시댁살이에 바라볼 남편이라도 있어야 버티고 살 텐데 저한테는 그런 남편이 없으니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다행인지 저는 결혼하고 얼마 뒤 아들을 낳게 됐고 그 뒤로 저도 조금 숨통이 튀었어요. 아이는 존재만으로 든든한 제 편이 되어줬고 저는 아이만 바라보며 남편과의 애정 없는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남편이 아들에게는 애정이 있는지 아이한테는 참 잘했어요. 신혼여행도 갈 필요 없다며 저와는 여행 한번 가주지 않던 남편이 아이가 태어난 뒤에는 가족여행도 다니고 아이와 시간을 보내며 아들에게 신경을 많이 써줬거든요. 나한테는 말도 안 걸어도 아들에게 잘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안도를 했죠. 남편으로서는 빵점이지만 아빠로서는 그래도 90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 좋은 아빠였습니다. 아이가 생긴 뒤로 남편은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좋아하던 술도 줄이고 사람 구실하려 살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술 먹고 저한테 손대는 일도 없어졌고 저도 남편과 애정은 없지만 살아온 정을 붙여가며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애초에 사랑해서 한 결혼도 아니었고 결혼한 이상 그런 남편이라도 죽을 때까지 같이 붙어 있어야 한다 싶었던 저는 남편의 변화가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좀 행복할 수 있겠다 기대까지 했었죠. 하지만 저의 행복은 기대처럼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저희는 남편의 주도로 다 같이 여행을 떠났어요. 어린 시절부터 아이에게 추억을 쌓아줘야 한다며 전국 여기저기 좋다는 곳마다 매주 여행을 다니고 있었죠. 그날도 저와 남편은 아들을 위해 여행을 떠나게 됐고 평소처럼 흥겨운 여행길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한참 여행을 즐기고 집으로 돌아가던 날 갑자기 생각지 못했던 차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저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고 다시 깨어난 저는 낯선 병원에서 눈을 뜨고 말았어요. 일어나자마자 곧바로 아들과 남편을 찾는 제게 간호사가 비보를 전해주더라고요. 운전석에 계시던 운전자분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셨어요. 그럼 같이 있던 저희 아들은요? 저희 아들은 괜찮은가요? 아드님이요? 글쎄요. 아드님 얘기는 저도 못 들었는데 제가 알아보고 다시 알려드릴게요. 사실 남편의 소식보다 궁금했던 건 아들의 소식이었지만 이상하게 아무도 제 아들 소식을 모르는 겁니다. 상황을 잘 모르던 간호사가 알아본다고 해줬고 얼마 뒤 상황을 알게 된 저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그 자리에서 실려온 사람이 저랑 남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고가 있던 당시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었고 저희 차는 사고가 있고 한참이 지나서야 목격자의 신고로 구조를 받게 됐답니다. 그 사이 상태가 심각했던 남편은 과다출혈로 현장에서 즉사했고 다치기는 했지만 숨이 붙어 있었던 저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던 거죠. 그런데 그 몇 시간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뒷좌석에 타고 있던 저희 아들의 행방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뒤늦게 제가 의식을 찾고 아들의 소식을 찾자 모두들 당황해했죠. 사고가 났을 때 이미 경찰분들이 주변은 다 수색하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발견을 못한 걸 보면 아마 아이가 주변에 없었을 거예요. 그럴 리가요. 저희 애가 뒤에 타고 있었는데 그럼 그 어린애가 어딜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사고가 났으면 걔가 멀쩡할 리도 없을 텐데
분명 어디서 아파하고 있을지 몰라요. 지금 당장 찾아야 한다고요. 제가 깨어났다는 소식에 사고를 접수한 경찰들이 찾아와 얘기를 나눴지만 그 누구도 저희 아들 소식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희도 혹시나 싶어서 주변을 샅샅이 살펴봤었어요. 그 아이 흔적이 없기는 하지만 혹시 제 3자의 사고 때문에 주변 수색은 원래 하거든요. 근데 그 근처나 근방에서도 아이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 그날 아이가 차에 같이 있었던 게 맞나요? 경찰들은 아이 흔적도 본 적이 없다며 오히려 다친 제가 착각을 하는 게 아닐까 싶은 말까지 하는 거였죠. 저의 요청으로 그 후로도 수색을 더하게 됐지만 아들의 모습은 결국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성치 않은 몸으로 아이를 찾아 헤맬 수도 없었고 뒤늦게 소식을 듣고 찾아오신 시부모님에게 욕을 먹는 게 전부였습니다. 다 니년 때문이야. 집에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우리 집 대가 끊긴 거야. 지 남편 잡아먹은 걸로도 모자라서 감히 아들까지 잃어버려? 네가 우리 집안에 이사단을 만들고 무사할 것 같아? 안 그래도 힘든 제게 시부모님은 그 사고가 모두 제 탓이라며 저를 잡으셨습니다. 남편이 죽은 것도 제 탓이고 의식을 잃는 바람에 아들을 잃어버린 것도 제 탓이었죠. 제가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저라고 무슨 수가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저는 그 말에 반박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여행을 가지 않았더라면 남편도 죽지 않고 아들도 제 곁에 있었을 텐데 여행을 가자던 남편을 말리지 못한 제 탓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변명도 핑계도 될 수 없었던 저는 시부모님 앞에 죄인이 되었고 누군가 원망할 사람이 필요했던 시부모님은 저를 새끼 잡아먹은 년이라 하시며 저를 집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의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길바닥에 쫓겨나게 됐죠. 아들이 사라졌다는 사실과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은 저를 너무나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미웠던 남편이었는데도 막상 죽었다고 하니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도 애아빠인데 죽어서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남편이라도 있으면 같이 아이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죠. 하지만 저는 결국 혼자가 됐고 살아있을지 모를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다시 일어서야 했어요. 남편을 그렇게 허망하게 떠나보내고 나니 아들은 반드시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아이를 찾게 됐죠.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 많은 고아원을 돌아다녀 보고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가 있다고 해 급히 찾아가기도 해봤지만 모두 다 허탕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정처 없이 아이를 찾아 돌아다니는 건 아이를 찾는데 더 좋지 않은 결과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사고 난 인근 도시에 머물면 아이를 찾는데 더 낫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아이가 살아있다면 사고가 난 그 장소로 다시 찾아올 수도 있겠고 좋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있어야 그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을 수 있겠다 싶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바로 옆 도시에서 머물며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사고 지점을 찾게 됐죠. 혹시라도 아이의 행방을 알 수 있는 단서나 흔적을 제가 놓친 게 있을까 싶어서요. 연고도 없는 곳에서 자리를 잡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성인이 되고 거의 바로 시댁에 들어가 결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회생활이라는 걸 해본 적도 없었죠. 살림만 하며 지내왔으니 어디서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할지도 몰랐죠. 그래서 무작정 아무 가게나 들어가서 일할 사람 필요하지 않냐며 사장님들에게 일자리를 부탁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한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됐죠. 월급이 얼마가 되건 일이 얼마나 고되건 상관이 없었어요. 제가 바라는 건 아이가 찾아올 수 있는 이곳에서 최대한 오래 생활을 하는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가게에서 잘리지 않게 최대한 열심히 일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찾기 위해 주말에는 전국에 있는 고아원을 찾아 나서게 됐죠.
그런 생활을 몇 년 동안 계속해 오다 식당 아주머니께서 가게를 접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저보고 가게를 인수해서 장사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주머니께서는 처음 저를 보고 잠깐 일을 하면서 지내다 돈 벌고 다른 도시로 떠날 줄 알았는데 이곳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지낼 줄은 몰랐다고 하셨고, 이곳에서 더 오랜 시간 있길 원한다면 장사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죠. 솔직히 자신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일을 하면서 종종 주방 일도 돕긴 했지만 사실 서빙과 설거지가 전부였고, 음식을 돕는다고 해도 재료 다듬는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언제까지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지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없었지만 아주머니께서 좋은 조건으로 제안한 가게를 인수하게 됐죠. 그 뒤로 정말 열심히 가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손님들을 위해서 내 음식이 맛있길 바래서 열심히 일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이 도시에 조금이라도 더 오래 남아있고자 열심히 했었던 거죠. 살아있다면 언젠간 사고 지점을 찾아올 아이를 위해서 말이에요. 처음 해보는 가게 영업이 쉽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이었던 게 시집살이하며 시댁 식구들 까다로운 입맛을 맞추기 위해 홀로 배운 요리 덕분에 가게를 찾아오시는 손님들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원으로 일을 했을 때보다 가게 손님들께서 더 많이 찾아주셨죠. 덕분에 당분간은 도시를 떠날 걱정은 하지 않을 정도의 형편이 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게 영업을 시작하게 되자 얼마 되지 않아 가게에서 마주보는 주차장 쪽으로 이전에는 못 보던 사람이 털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노숙자였죠. 씻지도 않고 얼굴이 엉망이 되어 있어 정확한 나이를 구별하는 건 쉽지 않았지만 저의 남편 정도 되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큰 도시가 아니다 보니 대부분 오래전부터 이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많아 노숙자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노숙을 하시더라도 근방에 아는 지인들이 있고 집이 있는 분들이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 떠도시는 게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가게 앞에 자리를 잡은 노숙자는 이 지역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남자를 찾아오거나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동네 사람들 역시 남자의 정체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죠. 낯선 타지 사람이 동네 분위기를 망친다고 말이에요. 저 역시 그 지역 출신의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지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받는 남자가 신경이 쓰였습니다. 또 걱정이 됐죠. 아무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으니 밥 한 끼 얻어먹는 걸 못 봤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남자를 챙겨주게 됐어요. 가게 앞에 있는 노숙자를 찾아가 가게로 들어가 식사를 하자고 한 거죠. 저기 저희 가게 들어오셔서 식사 좀 하세요. 날씨도 점점 더워지는데 바람도 좀 쐬시고요. 하지만 남자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돌아서면 제가 머쓱해지는 것 같아 저도 고집을 피우게 됐죠. 남자가 답을 할 때까지 가게에서 밥을 먹으라고 하게 됐고, 저의 끊임없는 제안에 결국 남자가 대답을 했어요. 제가 가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마음만 바뀌었으니 그냥 돌아가세요. 그런 걱정 때문에 거절하시는 거면 괜찮아요. 저희 가게에 아저씨께 음식 드렸다고 손님 끊길 정도는 아니니까. 그리고 장사가 먼저겠어요? 사람이 먼저지? 그 남잔 제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걸 알았는지 결국 가게 안으로 들어와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무기력하게 거리에 앉아있는 남자에게 매일 식사 대접을 해주게 됐고, 남자는 제 고집에 못 이기는 척하며 끼니를 챙겨 먹게 됐어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 남자는 매일 밥을 얻어먹는 게 미안했는지 가게 뒤쪽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치워주거나 무거운 식자재들을 들어다 주고는 했죠.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남자는 월급을 받아야 할 만큼 가게 허드렛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한 만큼의 돈을 주려고 했는데 한사코 거절을 하더군요. 돈이 있어봤자 거리에서 지내는 사람이 어디다 쓰겠냐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은근히 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이거 가게 일 도와주신 게 고마워서 드리는 거니까 사양하지 마세요. 돈 받으려고 한 일 아닙니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이 돈 받아서 어디다 쓰겠어요. 결국에 또 어디서 술이나 사와서 퍼마시겠지. 나한테 돈 있으면 오히려 독이니까 이번에는 정말 마음만 받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밥 얻어먹고 에어컨 바람 쐰 것만 해도 이 돈은 넘을 텐데 지금 해준 것만으로도 난 충분하니까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됩니다. 그 전부터 말하려고는 했는데 고마워요. 챙겨줘서. 그래도 이제 날씨도 점점 추워지고 밖에서 지내시기만 하면 안 될 텐데. 결국 남자가 끝까지 돈을 거절하는 바람에 저도 내민 봉투를 다시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은 죽어도 못 받겠다고 거절을 하니 남자가 가게에 좀 더 오래 그리고 편하게 머물 수 있게 신경을 써줬죠. 그러다 가게에서 일이 하나 벌어지게 되면서 남자와 제가 급격히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제가 인수를 하게 되고 가게 영업이 날이 갈수록 잘 되다 보니 동네에 소문이 퍼지게 됐어요. 그래서 가게 제밥을 노리는 사람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중 하나가 동네 건달들이었죠. 그 사람들이 가게로 찾아와서는 음식을 가지고 괜한 트집을 잡았고 나중에는 가게 영업을 원활히 할 수 있게 도와줄 테니 수고비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장사하는 사람 어디 갔어? 손님이 계속 부르는데 왜 사장이 안 나와? 죄송해요. 제가 혼자 일을 해서 주방에 있느라. 무슨 일로 부르셨죠? 여기 가게 음식이 하도 맛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진짜 맛있어서 사장님 얼굴 좀 보려고 불러봤지. 감사합니다. 그럼 뭐 좀 더 드릴까요? 야, 장사 잘 될만 하네. 바로 서비스 이야기도 하고 한번 나야 먼저 주겠다고 하면 좋지. 그래, 적당히 챙겨줘 돈. 네? 돈이란요? 아줌마가 여기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모르나 본데 원래 이 근방에서 가게 하려면 우리한테 돈을 좀 내야 해. 우리가 여기 장사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도움 주거든. 일종의 수고비 또는 자릿세 정도로 생각하면 될 거야. 전 그런 게 있다는 말을 처음 들어보는데 전에도 여기서 계속 일을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거야 뜯어먹을 것도 없을 때고 돈 주기 아까워서 이러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돈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 좀 보여줄까? 우리가 깽판 치면 사람들 얼마나 나가 떨어지는지 좀 볼래? 지금까지 누구 도움 없이 잘만 영업해 오던 가게에 수고비를 달라니 어이가 없었죠. 그런데 식탁과 의자를 발로 차며 위협을 해오니 여자 혼자인 저는 겁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남자가 나서준 거예요. 너네들이야말로 지금 이 가게 안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어? 뭐야 이 거지 새끼는. 야, 너 큰일 치르기 싫으면 빠져있어. 인생 바닥까지 떨어진 놈이 여기 있는 놈들 중 하나 못 데려가겠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마지막으로 좋은 일이라도 하고 가야지. 안 그래? 나 2번 말 안 한다. TV에 거지 새끼한테 죽었다고 방송 타고 싶은 놈 있으면 계속 있어. 나 곧 눈깔 돌아갈 거니까. 건달들은 남자가 하는 말에 겁을 먹은 듯 했지만 자존심 때문인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자가 건달들이 먹고 있던 소주병을 깨고는 달려왔죠. 그러자 건달들이 도망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 소동이 끝이 난 뒤로 남자에게 고맙다는 감사의 표시를 하다 서로의 과거를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뭐 하나 물어봐도 됩니까? 그쪽도 저처럼 여기 출신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가족도 없이 어쩌다 여기까지 와서 장사를 시작한 거예요? 저도 여기서 제가 이러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네요. 평생 가정주부로 살고 있을 것만 같았는데 근처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병원에서 깨어나 보니 남편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하고 아들은 같이 타고 있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시댁에서는 가족들 잡아먹은 년 취급을 받다가 결국엔 남편 장례식에서도 쫓겨나면서